어느 날 찾아온 피할 수 없는 이별에 대하여.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건 정말 고약한 상황이다. 이론적으로 우리에게는 다양한 삶을 펼칠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는 각자가 정한 우선순위에 달려있다. 기업가나 성직자가 될 수도 있고 드라마 시리즈의 중독자가 될 수도 있으며 학생이 될 수도 있다. 숲을 즐겨 찾을 수도 있고 극장 가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다. 벌레를 무서워할 수도 혹은 좋아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오디오북 듣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테크노 음악을 좋아한다. 자유로운 사람도 있지만 착취당하는 사람도 있으며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평생 아픈 사람도 있다. 우리는 홍콩이나 드레스덴 혹은 나이로비에 살 수도 있다. 우리 사이의 차이와 다양성은 끝이 없지만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우리는 인간이며 언젠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이다. 살면서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는지,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인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다 맞이하게 될 운명이다. 스스로의 필멸성을 깊이 숙고해보는 실험은 연습 없이 무작정 시도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 하지만 언젠가 죽으리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보는 일은 근육 운동처럼 훈련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훈련을 거친 나조차도 죽음을 생각할 때면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 나는 언제 죽음을 맞게 될까? 어떻게 죽게 될까? 사고일까? 질병일까? 아니면 그냥 노환일까? 빠르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될까? 아니면 죽음의 과정이 오래 걸릴까? 죽을 때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을까? 죽음은 고통스러울까? 두려울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올까? 죽음을 생각하면 이 모든 질문이 거의 동시에 떠오른다. 이 질문을 다루면서 나는 죽어감과 죽음을 구분하려 한다. 괄호 열고, 죽음 연구에서는 흔히 죽음과 죽어감을 구분한다. 저자는 이를 독일어 명사 죽음과 동사 죽다로 구분했다. 이 책에서는 스타벤을 문맥에 따라 죽어감, 죽음의 과정, 죽음의 여정, 죽어가는 과정 등으로 옮겼다. 괄호 닫고.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개념은 내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죽음이란 그 다음이 없는 하나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죽음의 여정이 끝난 후에도 삶이 있을까? 죽음 안에서의 삶이 존재할 수 있을까? 어쨌든 우리는 본격적으로 죽음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가 죽음과 관련해 특히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 즉 죽음의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부디 두려움이나 분노 때문에 바로 이 책을 방구석에 던져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섬뜩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며 또한 슬프기도 하다. 마치 항생제 치료 같은 것이다. 비록 장내 박테리아가 사멸하고 그 때문에 30분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할 테지만 우리는 항생제 치료를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 걱정하지 마라. 헤르미네가 지금 우리 곁에 다시 와 있다. 내가 헤르미네를 처음 만났을 때 2017년 초 태어난 지 8주 된 중가리아 난쟁이 햄스터 헤르미네가 내 집으로 이사 왔다. 생기발랄하고 흥분도 잘하는 작지만 아주 강단 있는 햄스터였다. 헤르미네가 내 손바닥 위에 앉아있을 때 나는 모든 근육의 수축과 심장이 뛸 때 전해오는 가벼운 떨림, 그리고 헤르미네의 호흡을 느꼈다. 나는 온전한 하나의 세계를 손바닥에 올려놓았다는 기이한 권력감을 느꼈으며 동시에 헤르미네가 내 손바닥 위에 쪼그리고 앉아 해바라기 씨를 먹는 동안 끔찍한 두려움과 어쩔 바 모르는 불편함도 느꼈다. 헤르미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도 알 도리가 없다. 내가 부르면 헤르미네는 내 앞으로 쪼르르 달려왔다. 내 목소리에 익숙했고 곧 간식을 주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아마 헤르미네는 나를 먹이 주는 존재 정도로만 인정했을 것이다. 나는 늘 헤르미네를 조용히 내버려 두었고 울타리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다. 헤르미네는 나와 투닥거릴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헤르미네는 내게 관심이 없었는데 항상 햄스터로서 처리해야 할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헤르미네는 철저한 개인주의 성향을 지녀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햄스터 루머와는 완전히 달랐다. 헤르미네는 호전적이고 용감했다. 매일 밤 헤르미네는 자신이 지내고 있는 천장이 뚫린 거대한 케이지 속에 등반용 나뭇가지 꼭대기에 오른 뒤 여러 번의 도약을 거쳐 케이지에 걸쳐있는 파키라 나뭇가지로 뛰어올랐다. 마치 원숭이처럼 말이다. 이런 놀라운 움직임으로 헤르미네는 보조 책상에 무사히 도착한 후 창문턱을 타고 돌아 내 책상에 착륙했다. 어느 날부터 책상 위에 있던 티슈나 각종 견과류, 빵 조각이 사라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답답했던 나는
몇 달이 지나서야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어느 날 밤 내 눈으로 보지 못했더라면 나는 헤르미네의 소행임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나의 반려견 클로에는 범인을 이미 알고 있었다. 클로에는 이미 여러 차례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지만 나는 클로에의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헤르미네의 생각을 알 수 있다면 나는 햄스터의 심리를 전혀 모르지만 헤르미네가 강하고 저항적인 성격이라는 것만은 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나는 비틀거리는 헤르미네의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야구 방망이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헤르미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증상이 있었지만 고집센 성격이라 계속 자신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도 들었다. 비록 철저한 독거 생활을 즐기는 동물이며 한 케이지에 여러 마리를 넣으면 서로 물어뜯는 습성을 지니고 있지만 헤르미네가 작은 둥지의 몸을 말고 누워서 고통을 느낄 때 외로움을 느끼진 않았을까. 심지어 아주 나중에는 이런 생각마저 들었다. 내가 케이지에서 꺼내 부드럽고 푹신한 상자에 넣고 수의사에게 데려갔을 때 헤르미네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꼈을까? 헤르미네는 지금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헤르미네는 알고 있었을까? 한참을 고민하던 나는 헤르미네와 대화했다.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헤르미네에게 설명했다. 헤르미네는 햄스터로서의 본능을 갈고 닦았기에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을 빠르게 알아차렸다. 높은 전투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헤르미네는 매우 조심스럽게 생활했고 늘 주위를 경계하면서 자신에게 잠재적 위협이 되는 요소를 책임감 있게 잘 처리했다. 위험을 무시하면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음을 헤르미네는 잘 알고 있었다. 헤르미네 슈라이버. 동물병원 대기실에서 헤르미네의 이름이 불렸을 때 나는 기분이 좋았다. 헤르미네는 동물병원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이 붙은 전체 이름으로 호명되었다. 위대한 순간이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낯선 사람들이 나의 햄스터 헤르미네를 알게 되었다. 여기 바로 자신들 옆에 난쟁이 햄스터 숙녀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숙녀를 돌보고 걱정하는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수의사를 따라 검사실로 들어갔고 헤르미네를 상자에서 꺼내 검사대에 놓았다. 나이에 맞게 굽은 작은 등과 한쪽만 보이는 눈으로 헤르미네는 검사대의 자리를 잡고 다른 한쪽 눈에 낀 고름을 제거하려고 애썼다. 검사대 위에서 늙고 야위어 6cm도 되지 않는 작은 몸이 신경 경련 때문에 뒤틀리고 구부러지는데도 헤르미네는 아랑곳하지 않고 볼주머니에서 해바라기 씨를 하나 꺼내 서툴게 껍질을 까기 시작했다. 이 난쟁이 햄스터에게는 오직 직진만이 존재했던 것이다. 중병을 앓고 있는 이 작은 생명체가 평범함을 유지하기 위해 고투하고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나와 수의사를 감동시켰다. 그 순간에는 헤르미네의 씩씩한 모습에 눈물을 훔치는 사람이 나만은 아니었다. 헤르미네와 함께한 마지막 순간, 헤르미네는 짧은 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받는 동안 헤르미네는 완강하게 저항했다. 헤르미네다웠다. 우리가 헤르미네를 검사대에서 내리자 헤르미네는 뒷다리로 불안하게 선 채 앞발을 휘저으면서 우리를 향해 씩씩거렸다. 우리 중 누구도 헤르미네에게 쉽게 싸움을 걸지 못했다. 헤르미네는 우리 인간에 의해 부주의하게 버려지기도 하는 작은 동물로서의 삶을 지키기 위해 타협 없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헤르미네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돈과 지위, 사회 환경을 비롯한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우리는 오직 스스로의 벌거벗은 생명만 소유할 뿐이다. 통장에 쌓아둔 재산이나 귀중히 여겨 몰래 숨겨둔 소유물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동물도 저 위로는 함께 갈 수 없다. 온전한 생명의 가치와 비교하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싸운다. 헤르미네는 뇌종양이 생겼거나 뇌에 다른 병이 생긴 게 틀림없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즉시 조치를 취해야 했다. 먼저 헤르미네는 마취 주사를 맞았다. 붙잡고 있는 손길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던 작은 몸이 갑자기 잠잠해지자 애써 붙들고 있던 나의 평정심도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집게 손가락으로 헤르미네의 핀처럼 가는 다리를 잡고 있었고 수의사는 헤르미네의 몸만한 청진판이 달린 청진기로 헤르미네의 심장 박동을 들었다. 이제 잠들었네요. 수의사는 말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헤르미네를 내려다보았다. 통증도 두려움도 없이 그저 깊은 잠에 빠져 편안하게 누워있는 햄스터 한 마리를. 수의사는 몇 분 후 말했다. 이제 펜토바르비탈 주사를 놓을게요.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주사를 놓고 나서 수의사는 헤르미네의 심장 박동을 청진했다. 수의사가 청진기를 놓고 말을 할 때까지의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헤르미네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헤르미네를 다시 상자에 넣고 데스크로 가서 진료비를 정산했다. 한 햄스터의 임종에 필요한 비용은 19.24유로였고 약의 사전 검사비 7유로와 약값 몇 센트가 추가됐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헤르미네를 작은 수건 위에 놓고 작별 사진을 찍었다. 그 다음 헤르미네를 씻기고 새 수건으로 감싼 후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얼렸다. 적절한 장례 방법과 헤르미네에게 적당한 마지막 장소를 숙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